안녕하세요. 빠코의 DB스토리 빠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UIFS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그 가이드를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의를 녹화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저도 UIFS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봤고, 그렇게 설치했을 때에 이전에 제가 2년 전 또는 1년 전에 설치했던 것과 좀 다른 것도 있었고, UIFS 스튜디오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봤을 때 예전에 비해 좀 더 가벼운 프로젝트로서 시작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패키지들만 설치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한 번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UIFS 스튜디오를 예전 버전과 다르게 요새 버전, 즉 오늘 일자 기준으로서 그 어떻게 설치되고 또 달라진 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UIFS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 설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FS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뜨는 화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대표 화면이 되겠고, 여기서 UIFS 무료 체험 사용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UIFS 스튜디오는 그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예전 초창기에는 그런 인증도 없이도 오프라인 버전으로도 그 인증 없이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제 UIFS 스튜디오가 제품의 어떤 가져가는 방향성이나 제품에 대한 관리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사용자 인증을 함으로써 그 제품을 언젠가에는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UIFS 스튜디오가 수시로 패치를 하면서 일반 사용자들, 무료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베타 테스트가 돼서 그러한 그 최신 버전을, 패치 버전을 테스트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안정화된 버전이 이제 일반 그 상용 버전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 제품 라인업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IFS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사용자가 UIFS에 가입을 하고, 가입한 계정을 통해서 그 클라우드로 그 개인에게 속한 UIFS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라는 곳에 접근하게 되고, 그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걸 또 관리를 하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스튜디오나 이제 로봇 등을 그쪽을 통해서 제어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UIFS 스튜디오 체험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해 보시죠. 이렇게 되면은 UIFS 스튜디오를 그 가입하거나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런 안내가 나오고요. 근데 저는 이미 UIFS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통해서는 구글 계정을 통해서 했고, 구글 계정 또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이 두 계정이 싱글 사인온으로, 즉 그 UIFS 스튜디오의 사용도 이런 구글 계정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연계돼서 사용할 수 있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 구글을 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구글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을 좀 키우고 구글을 누르겠고, 제가 선택한 계정이 있기 때문에 저의 계정을 선택을 하고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UIFS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 환경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름은 이제 그 성하고 이름을 넣게 되는데, 일단은 공백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 칸 스페이스바를 넣고 빠코로, 왜냐면은 이름과 성이기 때문에 성과 이름을 띄어쓰기를 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그
닉네임으로 빠코를 넣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속한 지역을 또 선택하는 게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찾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저의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공할 거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체크를 안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저의 이제 프로젝트, 저희 조직에 대한 이름을 넣는 건데요. 이거는 뭐 클라우드에서 뭐 임의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DT라고 하고, 네, 조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직을 생성해야지 비로소 이제 UFS 스튜디오를 개발하고 UFS 스튜디오의 오케스트레이터의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화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 다운로드를 눌러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겠고요. 다운로드 된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고, 여기서 UFS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눌렀고, UFS 스튜디오가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좀 뭐 내부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첫 보이는 화면이 이제 빠른 설치하고 이제 사용자 정의 커스텀 설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커스텀 설치로 하고 선택을 하고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고 이제 구성을 통해서 설치 단계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컴퓨터의 설치 모드가 나만 쓰는 컴퓨터냐 아니면 다른 사용자가 같이 쓰는 컴퓨터이냐의 구분이면서 다른 사용자와 같이 쓰는 컴퓨터일 경우 다른 사용자도 UFS 스튜디오를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면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권한을 줄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걸 선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다음 단계가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UFS 스튜디오를 설치하는데 어떠한 구분으로서 설치를 할 거냐는 거예요. 디벨로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로봇이 있습니다. 수동 로봇은 이제 어텐디드 로봇이라고도 하고, 어텐디드 로봇은 사람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언어텐디드 로봇은 사람의 개입 없이 우리가 중앙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를 특정 로봇의 특정 로봇에 그런 잡을 주면, 태스크 업무를 주면 로봇이 언어텐디드로서 어떤 제어되지 관리되지 않고 수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서 로봇이 동작하는 역할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션 디벨로퍼를 설치하는 거니까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한번 고급 설정이 무엇이 있는지 들어가 볼 거고, 이런 거는 몇 가지 이제 이런 옵션이고요. 확장에 들어가면 중요한 것이 UFS 스튜디오가 확실히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자바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트릭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회사의 PC나 어떤 서버들을 네트워크를 외부에서 가상화 서버를 접속하기 위해서 쓰는 게 시트릭스라고 할 수 있고요. 로컬에서 회사에 또는 회사에서 제공한 가상화 업무 공간을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시트릭스 그런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있고, 뭐 그런 거를 또 UFS가 확장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회사의 가상화된 PC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PC도 제어할 수 있게, 즉 시트릭스하고도 어떤 업무 제어를 맺어서 시트릭스에 보이는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을 봤을 때 UFS가 굉장히 많이 호환성을, 다른 제품들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RPA 중에서도 UFS가 단언컨대 최고의 솔루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어폭스에 대한 확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리모트 데스크와 원격 데스크탑에 대해서도 확장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그 로컬에서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원격에 어떤 것을 제어하려고 할 때도 이 그 UIP 스튜디오의 이 확장, 이 옵션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VMA도 가상화 솔루션이고, 이 가상화 솔루션, VMM을 이용한 어떤 가상화 솔루션 그 화면도 이게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X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몇 가지 이제 아마존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활성화가 안 된 걸로 봐서는 뭔가 좀 더 상업성으로서 뭐 정식 버전에 쓸 수 있거나, 또는 아직 이제 정식 개발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모든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피드를 뭐 보내지 않겠다, 뭐 특별히 그게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일단 체크하지 않고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이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제가 중간에 커트하고 다시 이어서 영상을 이어갈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알람창이 뜨면 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크롬용 UIPS 익스텐션이라는 게 이제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지만,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뭐 크롬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 메시지고요. 얘를 누르면 이제 아마 크롬이 닫히는 걸 볼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또 그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설치하는데 한 5분, 4분에서 한 5분 정도, 한 5, 6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UIP 스튜디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화면이 돌입했고요. 네, 첫 화면부터 이제 UIP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사용자 인증 단계가 거치게 되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웹브라우저와 연결돼서 그 웹브라우저에서 그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크롬이 제 계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연결하기로, 예, 이 웹에서 인증했고, 인증한 거에 이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렸고, 계속하기를 눌러서 한번 실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스튜디오의 첫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한 그 설명했을 때 이런 유사한 화면을 앞서 그 예전에 했던 그 설치 가이드 강의에서 나왔던 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걸 첫 화면은 닫으면 되겠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UIP 스튜디오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이 학습 아카데미나 자습이나 이런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UIP 스튜디오가 어떤 건지, 또는 이걸 참고해 볼 수 있으면 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닫기를 하고,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설명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저는 닫겠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됐고, 예, 이 설치 화면에 이제 그 기존의 프로젝트를 여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형상 관리 툴이라는 게 있는데, 기시냐, TFS나 아니면 SVN 등의 이제 소스를 관리하는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IPS 스튜디오가 굉장히 확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많이 해가고 있어서 저는 너무 바람직한 방향이고, UIPS 스튜디오가 RPA를 하는 그런 툴로서는 최고의 제품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샘플로 프로세스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우선 이런 거는 특별히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한번 실행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많이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은 이 스튜디오가 좀 가벼워졌어요. 예전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기를 했을 때는 이 프로젝트에 쓰는 그 설치해서 쓰는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그런 액티비티들의 집합을 패키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패키지들이 예전에는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기를 하면 다양한 그 액티비티들을 모아둔 패키지들을 여러 개를 설치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 패키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UiPath 스튜디오도 계속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 패키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뺨으로써 그 우선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패키지들만 설치해서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UiPath 스튜디오가 많은 과정에 거쳐서 패치를 되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년 전, 그 다음에 2년 전에 했던 그 개발했던 그 프로젝트를 최신 버전에서 다시 열려고 할 때는 하이 호환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연계된 여러 패키지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러한 패키지들을 호환성을 갖게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와 연결된 거를 찾아서 같이 마이그레이션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현재에서도 잘 열리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9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넘어갈수록 그러한 9버전에서 많은 패키지를 사용했다고 하면 신버전에서도 그 많은 패키지들에 대해서 그 정상적으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대한 부담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은 의존성이라는 걸 이제 의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의존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모듈을 하나 만들 때 그 모듈 예를 들어서 한번 샘플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듈을 만드는데 이 모듈이 하나가 실행되기 위해서 이 실행과 연결된 그 다양한 어떤 참조하는 연결된 녀석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연결된 녀석이 있다고 보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녀석이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 녀석이 뭔가 바뀌었을 때 이 다른 얘하고 엮여 있는 얘가 실행하기 위해서 얘네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 얘가 바뀌었을 때 보다도 얘가 바뀌거나 얘가 바뀌었을 때 과연 얘한테 영향을 안 주느냐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이제 의존성이라고 그러고 그 의존성이라는 거는 얘도 얘의 의존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얘로부터 뭔가 가져와서 어떤 걸 만들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즉 그렇다는 거는 이 녀석은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얘네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듈이 얘한테도 의존성이 있지만 얘가 또 다른 얘하고 얘 1번이 있고 얘가 2번이 있으면 3번이 있으면 얘가 지금 1번과 3번을 다 의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다는 거는 이 한 녀석의 바꿈으로써 얘 두 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할 때는 의존성을 낮춘다고 하는데 그 낮춘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반드시 필요로서 갖는 게 아니라 얘가 상황에 따라서 동적으로 또는
그 얘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적으로 간접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얘를 쓰게, 얘의 일부만을 쓴다거나 아니면 얘의 기능을 여기에 담아 놓거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에 일부를 여기에 가져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동적으로 얘를 필요한 항목들만 그 실행해서 쓰는, 그래서 얘를 붙여 있던 거를 떨어뜨린다. 붙여 있는 것을 떨어뜨리고 붙여 있는 것을 떨어뜨림으로써 얘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의 어떤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얘네가 바뀌어도 나의 영향이 적거나 얘가 바뀌어도 나의 영향이 적거나, 그래서 내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다른 것들과의 영향성을 낮춤으로써 이제 내가 실행하거나 뭔가 수정을 하는 데에 좀 자율성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존성은 어쩔 때는 낮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높은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들이 이제 물론 이게 UiPath의 우리가 개발하는 거에는 크게는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크게 뭐 영향이 없을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무엇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 이 개발이 과연 다른 기능을 내포해야 될까, 아니면 별도의 기능이 있는 거를 내가 의존하면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의존성에 대한 걸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한번 여기 이제 이거의 구성은 예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상단에 이제 주요 메뉴들이 보이고 왼쪽에 이제 액티비티,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스니펫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액티비티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우리가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그 파일이나 생성되는 파일이나 아니면 그 패키지들의 그런 정보들을 보이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종속성이라는 게 나왔죠. 종속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에 종속이 돼 있어서 거기 있는 걸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속에는 즉 이 현재 프로젝트에는 얘의 그 시스템 액티비티스를 가지고 있는 종속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속한 액티비티들은 나는 내가 활용하게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 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엑셀도 있었고 뭐 다른 여러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거를 불필요한 거를 많이 빼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존성을 많이 낮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고,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개발을 하는 초짜인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 자동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떠한 액티비티스를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를 우리가 보고선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 한두 개씩 써볼 수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없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이 패키지에 포함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4-5개의 그 패키지들이 설치가 됐었던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그런 게 다 빠지고 기본적인 것만 설치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더 많은 패키지가 속했을 때는 여기에 그런 항목들이 더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참고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0분, 30분 동안 그 재설치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최신에 설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참조하셔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설치했던 분들은 계속 패치를 해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설치 화면을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예전에는 이런 로그인이 없어서도 됐었지만 지금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지 이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네, 지금 긴 시간 동안 오늘 그 설치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